그의 작품은 세계문학 속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시작 아닙니까? 범인을 맞추고야 말겠어 하는 승부욕이 발동하죠. 제목에 나온 빨강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미연 1급.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51에서 52권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읽고 왔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읽어가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범위의 세계문학만 읽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 읽는 튀르키예 작가의 작품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역사, 이슬람 문화권, 저에게 정말 낯선 지대거든요. 저는 코란의 구절이 인용된 소설도 처음 읽어봅니다. 그나마 작년 여름에 튀르키예를 여행해서 약간 반가운 느낌은 있었어요.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아야소피아 사원, 술탄들이 거주했던 톱카피궁 방문했었거든요.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이 문화권의 역사와 그 안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그의 작품은 세계문학 속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벨문학상이 찾는 작가로 딱 맞춤이지 않나 싶어요. 튀르키예로서는 정말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가가 아닐까요? 그럼 작가 소개 후에 저의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은 1952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여러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부유하고 서구화된 대가족이었어요. 오르한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믿음사에서 그가 14년 동안 쓴 그림일기를 출판하기도 했죠.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3년간 건축을 공부했지만 23살부터 평생 소설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976년에 이스탄불 대학 저널리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첫 소설은 밀리에트 신문소설 공모에 당선된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이었는데요. 첫 소설 이후 그의 작품은 나오는 것마다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로 오르한 케말 소설상, 고요한 집으로 마다라르 소설상, 프랑스 1991년 유럽 발견상, 하얀 성 같은 경우 뉴욕타임스에서 동양에서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영국 인디펜던트 외국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검은 책은 오르한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방문했던 1985에서 1988년 사이에 집필한 소설입니다. 프랑스 문화상을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은 오르한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들 중 가장 난해한 작품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바로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이 소설로 프랑스 최우수 외국문학상, 이탈리아 그란찬의 카보우르상, 인터내셔널 임팩 더블린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06년 오르한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눈은 오르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정치소설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요. 프랑스 메디치상, 프랑스 지중해 최고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상이라고 화려하죠. 2008년에 나온 순수박물관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책입니다. 남녀 간의 집착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데요.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추억하고자 연인과 관련된 물건을 모아 박물관을 세우는 남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2년 4월 이스탄불에 순수 박물관을 개관했다는 거예요. 오르한이 직접 그 공간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기획과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못 가봤네요. 그 외에도 내 마음의 낯섦, 빨강머리 여인 등의 소설이 있고요. 에세이나 강연집, 다른 색들, 이스탄불, 소설과 소설가, 풍경의 조각들 등이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전통과 현대 사이의 관계, 동서양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글을 써온 작가입니다. 하루에 최소 9에서 10시간, 1년에 거의 300일 정도 글을 쓴다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계획적으로 근면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51에서 52권 내 이름은 빨강, 134권 새로운 인생, 271권 하얀 성, 295, 296권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 397, 398권 검은 책으로 오르한 파묵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시체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래요. 나는 지금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너무 흥미진진한 시작 아닙니까? 시작부터 이미 살인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추리소설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중심 주인공이 없어요. 총 59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여러 인물이 돌아가면서 1인칭 화자로 목소리를 냅니다. 인간만 화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개, 나무, 금화, 말, 악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 죽음 그 자체, 심지어 빨강도 화자로 목소리를 냅니다. 내 이름은 빨강, 이게 소제목 중 하나로도 들어가 있어요. 각 화자들은 독자를 향해 말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보들을 조합해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거죠. 이 소설의 배경은 16세기 말 술탄들이 통치하는 오스만 제국이고요. 세밀화라는 예술, 신앙, 사랑과 관련된 복잡 다단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범인은 결국 밝혀지냐고요? 네, 끝에 가서요. 여기서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읽으신 분들 중에 댓글을 다실 분들도 절대 범인은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추리소설은 사실 범인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너무 큰 비중 아닙니까? 이 소설은 크게 두 부분, 흥미로웠던 부분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으로 나누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의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저에게 이 소설의 가장 큰 재미 요소는 뭐니 해도 추리소설의 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마조마한 느낌, 범인을 맞추고야 말겠어 하는 승부욕이 발동하죠. 모든 사람을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요. 이 소설이 취하고 있는 신선한 시점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소제목들만 한번 쭉 훑어봐도 이 소설이 진부한 소설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사물, 추상적인 것들에도 시점을 부여한 것이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추리소설의 구성과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나온 죽음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파는 우물은 바로 죽음이라는 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 우물에서 뭘 길어 올리셨을지 선생님이 표현하는 죽음에 대해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참 애석합니다. 죽음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설에는 나옵니다. 시체도 화자가 되니까요. 엘레강스라는 화가는 뭔가 뻥 뚫린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니시테는 죽을 때의 그 고통과 그 이후의 느낌을 더 자세하게 표현했죠.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저에게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세밀화의 역사와 기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예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분야와 상관없이 장인 정신이 주는 숭고함은 보편적인 감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술탄의 화원에서 세밀화를 그리는 장인들이 나와요. 그들의 전문성, 순수한 기쁨과 열정, 어떤 사명감에 탐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림을 종교와 연결시키는 포인트도 흥미로웠어요. 술탄의 화원에 속한 장인들은 전통적인 헤라트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유럽의 화풍과 다른 건데요. 가령 누군가를 똑같이 초상화로 그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의 원근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단적이래요. 신이 위에서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거나 서명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옛 대가들의 화풍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짓이니까요. 화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림은 옛 장인들의 그림을 완벽히 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림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 즉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타당하게 들리시나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홀스가 화자가 되어 말하는 부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화가 자신들이 신이 보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불경스러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소설에는 이처럼 종교,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놓고 목적성이 강한 글이 아니라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종교를 다루는 소설은 자칫하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잖아요. 이 소설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인간이 신을 자기식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셰큐레와 카라, 하산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죠. 저는 오르한 파묵이 그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매우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순수박물관이라는 작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건 사실 이 작품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 선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조마조마하고 흥미롭게 읽히긴 했지만 묵직한 주제를 향해 흡입력 있게 나아가는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완전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기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궁정화원장 오스만이 기해의 서나 축제의 서를 제작한 실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에서 세밀화가 황금기를 맞았던 16세기 말, 술탄 무라트 3세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스만 제국, 또 세밀화와 관련된 여러 역사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이쪽에 워낙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종교와 예술에 대한 관점들도 저는 꽤 난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령 이 제목에 나온 빨강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피? 열정? 어떤 권위? 언뜻 그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이슬람에서 빨간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만을 보면 신을 표상하는 색이 빨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태초의 빛을 나타내는 색, 어디에나 있는 존재. 결정적으로 죽은 애니시테가 붉은색 존재인 그분을 느끼는 장면도 있죠. 그런데 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그림에 대한 인식이 또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어렵습니다. 빨간 머리엔 같이 재미있는 제목인 줄 알았는데 가장 잡히지 않는 제목 중 하나로 등극한 소설이에요. 저는 이 소설의 핵심 주제들이 묵직하게 남지 않는 이유가 이 소설의 구조적 영향 때문은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추리소설들이 어떻죠? 정보들을 애매모호하게 감추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다 싶었는데 뒤통수 맞고 수시로 헛다리를 짚게 되고요. 이 책 읽으신 분들 중에 혹시 범인을 맞추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열심히 정보를 모아가면서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춰갔거든요. 그런데 범인을 못 맞췄습니다.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일부러 뭔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게끔 아리송하게 처리해 놓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소설의 구성과 기법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지만 다루는 내용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잘 살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소설이 꼭 묵직한 주제를 남겨야 하나?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흥미 위주의 추리소설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나 디테일 자체가 이미 가볍지 않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오늘은 편의상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책은 표면상으로는 전통의 붕괴 문제, 또 그로 인한 신앙의 변질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진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인간의 위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화환장 오스만을 비롯해서 궁정 세밀화가들은 신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화풍을 경계하고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은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만하고 서로 질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도 돈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밀서 제작에도 참여했어요.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욕망은 있으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순적인 신앙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요. 위선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 동시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참된 사랑과 정반대의 태도라고 봐요. 흥미로운 것이 신앙과 예술에 있어 세밀화가들이 그런 위선을 보여주었다면 사랑에 있어서는 셰큐레가 그와 유사한 위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하산을 사랑한 겁니까? 카라를 사랑한 겁니까? 둘 다 사랑한 겁니까? 둘 다 사랑했다면 누굴 더 사랑한 겁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 그녀는 순수한 사랑을 하기에는 앞날에 대한 계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녀 자신도 헷갈리고 독자도 헷갈리는 거죠. 애니시테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가장 덜 위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먼저 했는지 아시겠죠? 그는 술탄의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갔다가 새로운 유럽의 화풍을 보고 왔습니다. 그 후 그 화풍을 사용하여 술탄을 위한 밀서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술탄의 초상화를 그리고 술탄이 지배하는 모든 세계를 표현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림을 위한 그림을 만들지는 않고 이야기와 접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과 조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전통을 답습하려는 자가 아니었어요. 고뇌하는 자, 신앙과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 금기를 깨려는 자였습니다. 그가 위선적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누구나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됐죠. 그는 신성모독죄로 지옥에 갔을까요? 죽기 직전에 무함마드를 부인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악마의 힘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죽은 후 그는 자신을 칭찬하는 천사와 신의 존재를 내부로부터 느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 갔대요. 이보다 더 작가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다음 책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별로 큰 기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햄릿을 읽고 나서 저는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분량이 얇아요. 이번에 같이 읽으실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